오늘은 4월 10일, 현재 시각은 4시 11분. 오늘은 612페이지에서 오늘은 조금 많이 읽겠습니다. 12장이 끝나가지고 한 페이지 더 읽겠습니다. 627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아즈텍 황제의 목테주마는 보고를 듣고 공포의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들이 먹는다는 음식물의 정체도 황제에게는 수수께끼였지만 롬바르드 대포의 위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그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스페인 장교의 명령이 떨어지자 탄환이 대포에서 천둥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날아갔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잃거나 까무러진 사람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대포 구멍에서 돌멩이 하나가 화염과 성광을 내면서 튀어나와 멀리 날아갔다고 했다. 이때 뿜어져 나온 연기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구역질이 나게 했다. 날아간 탄환에 맞은 산은 산산조각 나 깨져버렸다. 나무는 톱밥으로 변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목테주마 황제는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자 정신은 몽롱해지고 심장은 멈추는 듯 했다. 그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버릴 수밖에 없었다. 황제는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 폐하, 우리는 저들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아즈텍인들은 스페인인을 하늘에서 온 신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즈텍인이 스페인인들을 환상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보고를 더 들어보기로 하자. 그자들은 황금을 보자 원숭이들처럼 날뛰며 좋아했습니다.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우리의 금을 닥치는 대로 자기들 손에 넣었습니다. 황금에 대한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황금에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른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뱃속을 온통 황금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황금을 먹는 돼지인 양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황금 장식은 모조리 앞뒤로 분해해서 떼어갔습니다. 금이라고 남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탈취해 갔습니다. 스페인들에 대한 아즈텍인들의 깊은 통찰이 그들을 스페인의 침략에서 구해주지 못했다. 그러던 1517년 밝은 혜성이 하나 멕시코에 나타나서 민심이 흉흉해졌다. 한편 아즈텍 쪽에는 쿼찰코아틀이라는 신이 흰 피부를 가진 인간이 되어 동쪽 바다로부터 온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 전설에 사로잡혀 있던 목테주마 황태는 아즈텍의 점성사들을 즉시 처형했다. 혜성의 출현을 예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닥쳐올 재앙을 예감하고 목테주마가 정신적으로 극히 우울해지고 마음이 냉혹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럽에서 데려온 400명의 군인과 일부 토착 협조자로 구성된 침략군은 아즈텍인들의 미신과 유럽이 누리던 기술적 우위에 힘입어 인구가 100만이나 되던 고도의 문명사회를
지구상에서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때는 1521년이었다. 아스텍인들은 그때까지 말을 본 적이 없었다. 신대륙이라는 말이라는 동물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아스텍인들은 철공예를 전쟁에 사용할 줄 몰랐으며 아직 화약을 발명하기 전이었다. 아스텍과 스페인의 기술 격차는 기껏해야 수세기에 불과했지만 그 차이는 아스텍인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범은 하적 척도에서 볼 때 우리 지구 문명이야말로 가장 뒤처진 후진 문명일지도 모른다. 우리보다 더 후진 사회에서는 전파 천문학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겪어본 문화 간의 갈등의 음울한 실상이 범은 하적 규모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라면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은 우리의 섹스피어나 바흐나 베르메르와 같은 이들에게 일시적 경의는 표할지 몰라도 지구 문명은 바로 끝장내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이런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외계인들은 원하는 바가 코르테스가 아니라 라페루스와 같이 철저하게 우호적이었단 말인가? 미확인 비행물체를 보았다던가 먼 과거에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주장을 요즘 우리는 자주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문명이 건재한 것을 보면 외계의 지구적 생물이 지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앞에서 기술 문명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라도 대량 살상 무기와 자멸의 위험을 견뎌낼 줄 알았다면 지금쯤 고도의 기술 사회에 이미 진입한 문명권들이 우주 은하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인류는 저속으로 움직이는 성간 비행선을 이미 만들었으며 고속 성간 비행선의 제작이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외계인의 지구 방문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아직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외계 문명이 200광년의 거리에 있고 그들이 광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오는 데에는 200년이면 충분하다. 그들이 광속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의 속도로 느리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총 비행시간은 기껏해야 2만 내지 20만 년일 것이다. 이 기간은 인류가 지구에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경과한 시간보다 훨씬 짧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왜 우리에게 날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아스타르코스나 코페르니쿠스의 전통에는 위배되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고도 문명 사회의 첫 번째 사례일지 모른다. 아무튼 고도의 문명 사회는 은하에 꼭 태어났어야만 했다. 자기 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문명이 흔하지 않더라도 약간은 있으리라는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성간 우주 비행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광속보다 훨씬 느린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지구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신생 문명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어떤 윤리적 배려나 아니면 모종의 은하법 같은 규정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를 우리에게서 단단히 숨기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상상도 해볼만 하다. 우리가 배양 접시에 배양한 세균을 관찰하듯이 그들도 우리를 냉정하고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지 모른다. 지구인들이 금년에도 자기 파멸의 구렁에서 과연 살아남는지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존 양식과 모순되지 않는 또 하나의 설명도 가능하다. 우리로부터 한 200광년 떨어진 곳에 오랜 역사를 가진 고도 문명이 있다고 하자. 그들은 지구를 방문하지 않는 한 지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간의 기술 문명 활동에서 야기된 어떤 신호가 광속으로 전파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200광년의 거리를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라디오 출연이 고작해야 수십 년 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들은 주위에 있는 항성계 모두를 동등하게 볼 것이다. 그들이 어느 별 하나를 특별히 선호할 이유가 없다. 탐험과 이주의 대상으로 볼 때, 탐험과 이주의 대상으로 볼 때 근처의 별들이 갖는 매력이라는 게 그들에게 모두 엇비슷한 수준이지 않겠는가. 어떤 별 주위를 돌던 행성에서 고도의 기술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면 우선 자신이 속해 있는 행성계를 속속들이 탐색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성간 우주 항해 기술을 개발하여 주위에 있는 별들을 향해 시험 탐색의 손길을 뻗쳐 나갈 것이다. 개중에는 적당한 여건의 행성을 거느리지 못한 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도 예를 들어 거대한 기체 행성이나 소행성 따위는 마땅히 이주와 탐색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물론 적정 여건의 행성들을 거느린 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행성들에 이미 생물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대기가 유독성 기체로 가득하다던가 아니면 기후가 쾌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주 식민화를 시도하는 문명권이라면 지구화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구화는 행성을 이주자가 살기에 적합한 여건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지구인의 관점에서 붙여본 이름이다. 행성의 개조는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개조가 필요 없는 행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민화와 이주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식민 행성의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행성 간 우주를 만들기까지에는 참으로 긴 세월이 더 필요하겠지만 결국 제2세대의 성간 탐험대가 그 행성을 떠나서 아직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행성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명은 마치 덩굴식물이 대지를 덮듯 온 우주로 퍼져나간다. 그로부터 적정 세월이 흐른 다음에 행성 하나에서 시작한 이주가 제3, 제4 세대로 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수의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주 식민화 작업을 확장하다 보면 원래 다른 행성들의 기원을 둔 두 문명이
동일 식민 행성에서 맞닥뜨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미 전파나 그 외의 원격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서로 대화를 한 연후에 직접 만날 수도 있다. 새로 도착한 문명인들은 서로 다른 환경의 식민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필요한 환경 조건에 큰 차이가 있을 터이므로 팽창 중에 있는 두 식민 세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지낼 확률이 높다. 팽창의 패턴은 서로 얽혀 있어도 갈등의 요지가 많을지도 모른다. 또는 은하수 은하의 적정 지역을 두 세력이 공동 개발할지도 모른다. 독자적으로 추진하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던 간에 그들의 우주 식민화 작업은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는 장대한 사업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펼치는 그들은 은하 한 구석에 자리한 태양계를 모른 채 그냥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어떤 문명도 인구를 제한하지 않고 성간 탐험을 한없이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사회가 인구 폭발에 직면하면 그 행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에너지 그리고 과학기술을 전적으로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한 문명만이 아니라 어떤 문명에나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원리이다. 한 행성의 사회제도나 그곳에 번성하는 생물의 생물학적 구조에 관계없이 인구가 지수함수적으로 팽창하면 그 행성의 자원은 결국 동인하고 만다. 성간 탐험이나 식민화를 착실하게 수행 중인 문명권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인구의 증가율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제로 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완벽하게 유지해 왔음에 틀림이 없다. 일단 생활 환경이 이상적인 에덴으로 이주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인구 증가율에 부여한 초기의 엄격한 제한 조건을 어느 정도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인구 증가율이 낮은 문명권이 성간 식민지를 우주 여러 곳에 구축하려면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성간 이주의 속도와 인구 증가율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학 동료인 윌리엄 뉴먼과 나는 우주 식민지의 확산 속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본 적이 있다.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은 문명권 하나가 우리로부터 200광년 바깥에서 100만 년 전에 성간 이주를 시작했다고 하자. 적당한 여건의 행성계를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이주지로 식민화하면서 계속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들의 우주선이 우리 태양계에 진입하게 됐다고 가정하자. 100만 년은 정말 긴 세월이다. 200광년 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의 역사가 아직 100만 년이 안 되었다면 그들은 아직 우리 태양계에 도달할 수 없다. 반지름이 200광년인 구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20만 개 정도 있으니까 성간 이주의 대상도 이만큼 될 것이다.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 식민화 사업의 실현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20만 개 우주 식민지들이 구축된 다음에 우리 지구를 발견하고 거기에 토착의 문명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역사가 100만 년이나 되는 기술 문명 사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전파망원경이나 우주선을 갖기 시작한 것은 겨우 수십 년 전부터이며 우리의 기술 문명은 고작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인류가 과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것은 수천 년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구 문명의 나이는 1만 내지 2만 년이라고 한다. 지구의 인류가 태어난 시기부터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수백만 년을 크게 넘지 않는다. 우리의 기술 문명이 발달해온 속도는 이 정도로 느리게 했다.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되는 우리의 경험으로 100만 년의 역사를 헤아려 보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주를 개척하기 시작한 지 100만 년이나 지난 문명사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우리와 그들이 기술 격차는 현대인과 짧은 꼬리 원숭이의 그것에나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재간으로 그들의 존재나마 알아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보다 100만 년이나 앞선 기술을 보유한 문명사회라면 우주 식민화 사업이라던가 성간 이주 계획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 생물학과 의학의 엄청난 발달에 힘입어 그들은 이미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근본 원인을 꺼내서 그 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우주 비행에 우리가 이렇게 연연하는 것은 유한한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우주 비행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들이 영원불멸의 수준에 거의 도달한 존재라면 그들은 성간 탐색을 겨우 아이들 장난춤으로 간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외계인이 지구를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알 듯하다. 광막한 공간에 너무 많은 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까지 도착하기 전에 성간 탐험을 동해 하려던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 시간 동안에 이미 그들은 우리가 검출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해버렸을 수도 있다. 공상과학 소설과 UFO 문학에서 즐겨 다루는 소재가 문명과 문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외계 문명이 소유한 우주선이나 광선총이 우리 지구 문명의 것과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쌍방이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갖고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친다. 그러나 실제로 은하의 어느 두 문명권이 대등한 수준일 리 없다. 그 어떤 대결에서든 항상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100만 년이라는 세월은 엄청 긴 시간이다.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문명권이 지구로 와서 무엇을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다. 그들의 기술과 과학의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설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 문명이 아기에 찬 외계 문명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사실 자체가 동족이나 다른 문명권과 잘 어울려 살 줄 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남과 어울려 살 줄 모른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의 공포감은 우리 자신의 죄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문명이 그보다 약간 선진적인 또는 약간 후진적인 문명에게 철저하게 파괴당하는 야만적 상황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했다. 콜럼버스와 아라와크족의 만남이 그랬고 코르테스와 아즈텍이 그랬다. 라페루스와의 만남 이후 틀링지트족이 겪어야 했던 최후의 운명이 또한 그랬다. 우리는 저들도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외계 문명과의 조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외계인의 성간 함대가 우리 하늘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들과 잘 화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들과의 만남은 10중 8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격의 것이기 쉽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물리적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파를 통해 복잡한 내용의 메시지가 한동안 우리에게 먼저 전달된 것이다. 신호를 보낸 문명권은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받았는지를 알아낼 방도도 없다. 메시지의 내용이 공격적이라던가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따위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응답해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 반대로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 메시지가 인류에게 주는 효과는 참으로 놀랄 만한 것일 게다. 그들의 메시지는 과학과 기술, 미술과 음악, 정치와 윤리, 그리고 철학과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인간의 통찰력을 키워줄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의 고질적 편협성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보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의 과학과 수학은 여타의 문명과 공유될 수 있을 것이므로 광막한 성간을 가로질러 전달된 메시지라고 해도 그것을 해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해독이 아니라 외계 생명을 탐색하는 연구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미국 의회나 구소련의 중앙위원회를 설득하는 일이다. 문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학자들이 비과학자들을 설득하여 외계 생명의 탐색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가 불가능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내부에만 투자하고 통념이 사회를 철저하게 지배하여 별개의 탐색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도 없는 사회이다. 다른 하나는 외계 문명과 접촉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꿈꿀 수 있으며 또 시민 전체가 위대한 이 꿈을 공유하여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가 실행될 수 있는 사회이다. 외계 문명의 탐색이야말로 실패해도 성공하는 사업이다. 인류사에서 절대 미치지 않는 사업은 흔하지 않다. 우리가 외계로부터 오는 신호를 잡기 위해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별들을 모두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아무런 신호도 검출할 수 없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은하에서 문명의 발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드문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확고부동한 척도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지구 생명의 고귀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개체로서 반드시 존중해야 할 존재가 된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외계 문명이 발견된다면 인류사와 지구 행성의 의미는 그 근본에서부터 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외계 문명인이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가 자연의 신호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마련한 신호임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그토록 특별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그것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만으로 똑 떨어지게 나눠지는 자연수다. 가장 작은 수는 소수 10개를 써보면 다음과 같다. 1, 2, 3, 5, 7, 11, 13, 17, 19, 23. 소수가 가진 특성을 생각할 때 어떤 전파 신호가 소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물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한 신호가 소수만으로 된 신호라면 적어도 소수를 좋아하는 문명권이 저 멀리 어디엔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에는 파피루스나 석판이 아주 귀해서 한번 썼던 양피지에 글자를 겹쳐 써서 다시 사용하고는 했다. 성간통신도 어쩌면 겹쳐 쓴 양피지 사본 같은 것이기에 쉽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다. 한 전파 주파수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 주파수에 인접한 주파수 대역에 별도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말이다. 같은 주파수를 쓴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연거푸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택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언제 누가 그 주파수를 감지해 해독해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신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접 주파수 대역에도 별도의 메시지를 실어 보낸다면 성간 방송에 대한 예고문과 설명문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 설명문은 성간 교신용 언어에 대한 해설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작 전하려는 메시지는 연속되는 예고문들 중 어디 깊숙한 데에 들어있을 것이다. 겹쳐 쓴 양피지의 사본이야말로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짧은 전파 신호 속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함께 실어보낼 수 있는 전파 기술이 있다. 어쩌다 우리가 스위치를 넣고 신호를 잡고 보니 은하대백과 사전 3267권이 방송되는 중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외계 문명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다. 우리 은하에 외계 문명이 수없이 많으며 그 하나하나마다 지구와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형태의 생물들이 살지도 모른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를 것이다. 그들의 사회가 기능하는 바와 또 그들의 예술은 우리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에 큰 흥미를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의 지식 체계를 그들의 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얻어 우리 문명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새로 얻은 다양한 정보를 분류하여 컴퓨터 기억 장치에 정리 보관해 놓음으로써 은하 어디에 어떤 문명이 있었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은하 컴퓨터를 상상해보자. 그 컴퓨터에는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문명에 관한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을 것이며 그 컴퓨터는 코스모스의 생명에 관한 거대한 도서관의 구실을 할 것이다. 은하 대백과 사전에는 외계 문명에 관한 정보가 가득할 것이다.
은하 대백과 사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잘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번역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번역이 다 됐다고 해서 우리의 호기심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번역된 내용을 읽더라도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가득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의 부추김을 당하면서 미지의 세상에 대한 갈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될 것이 확실하다. 오랜 동안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지구 문명은 결국 대답을 하기로 결정한다.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보낸다.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성간 대화가 이루어진다. 별들 사이의 거리는 광막한 빛이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유한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성간 대화는 우리의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지속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일이 있고도 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한 행성에서 살고 있던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존재가 보낸 은하 대백과 사전의 최신판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달라는 요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은하 문명의 공동체의 최신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하 대백과 사전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읽었습니다. 내일 13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 읽었습니다.